못 죽인 사건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많이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네. 죽이려고 과연 했었는가?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부릅니까? 김대중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안 부르고 네.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납치 사건.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 납치한 집자들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하수인에서부터 위로는 박정희에 이르기까지 예. 죽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겠죠. 그 당연히 없애버렸으면.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묘해서 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다 시킬 때 죽여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서 중앙정보부는 요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임자는 요새 뭐 하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유지는 이제 김대중이가 유신을 반대하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니까 입을 다물게 하는데 입을 다물게 하는 방식은 뭐 한 8,362가지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얼른 생각해도 그만큼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죽이는 것까지 그리고 죽이는데도 어떻게 죽이느냐도 그렇죠. 그것도 수백 가지 나오잖아요.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모시는 자세는 뭐냐면 윗사람이 그런 세세한 거에 신경을 안 쓰게끔 알아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런 표현이 남산의 부장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거는 아마 김충식 그 기자가 쓴 거에는 잘 안 나올 거고 내가 쓴데 좀 나와요. 어쩌면 도용했을 가능성이. 뭐 도용은 아니고 이제 배우는 거고 나도 배워서 썼습니다. 난 누구한테 배웠냐면 유승환 감독한테 배웠어. 유승환 감독한테 그 뭐 하여튼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뭐 되게 재밌고 신기한 게 나와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잘 몰라요 그래. 그래서 내가 좀 뭐 별것도 아닌데 안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좀 나도 퉁명스럽게 얘기했더니 정색을 하고 교수님 아닙니다 하더니 진짜로 제가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찍었는데 이제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영화판에서는 저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감독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뭐 어디 로케이션을 그 이제 영화 찍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섭외했어 이제 아마 그걸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가 안 빌려줄 텐데 그걸 어떻게 섭외했느냐 참 제주도 좋다 비결을 알려달라 했더니 모른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나 영화를 찍어야 할 그 이제 컨셉을 얘기한대요. 그 장소에 대해서 머리에서 구성하고 이런 게 되는 데를 찾아와라 하면은 사진을 찍어갖고 몇 군데 갖고 온대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여기가 제일 좋겠네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빌려주고 뭐 군사시설이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제일 좋은데 여기서 찍어야 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한 2, 3일 지나면은 섭외됐습니다.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자기는 찍었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건 뭐 중앙정보부나 옛날 박정희 때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화판에서도 그게 힘이죠. 그게 힘이죠. 그게 진짜 권력이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동교동에서도 이제 우리가 국정원 과거사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잔뜩 화가 나셨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왜 죽이라는 얘기가 없었냐. 그런데 진짜로 박정희 입에서 김대중 저거 죽여. 하는 얘기가 나왔었으면 김대중은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박정희가 죽여주길 바랐겠지만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돼서 맨 밑에 현장 책임자는 박정희가 죽이라고 한 명령을 달라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잡아놓고서 사실은 일본 경찰을 따돌렸어요. 완전히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현장에다가 이 유리컵에다가 지문을 남기고 와서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놀림을 받았죠. 이 자식들 니네는 장갑도 안 끼냐? 그래서 그 장갑도 안 끼고 일본 신문에 표현이 뭐라고 나왔냐면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지문을 남겼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거 아닐까 그러면? 예? 아 엑스맨.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잡아놓고서 죽일 토막 살인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기가 쓸 것 같으니까 그 용금호 배를 타고 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배가 김대중을 한국에 실어보낼 배가 아니었어요. 이 납치범이 비행기 타고 입국을 했다가 배를 타고 탈출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일본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 탈출할 걸로 중앙정보부 공작선을 대기시켜뒀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씨 김대중을 내가 여기서 죽여 하다가 끙끙끙끙 며칠을 앓다가 김대중을 실어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은 그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김 박사 생사탕이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제 내가 근데 이제 김 박사한테 내가 권력자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김 박사가 어떻게 해야 돼? 생사탕을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야. 생사탕을 진상을 해야 할 텐데 생사를 진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김대중 납치 사건에서의 그 하이라이트는 김대중을 태운 배가 한국 국경으로 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후락이나 박정희의 표정이 예술이었을 거다 이거야. 자식 그 알아서 쳐줘야지. 그걸 우전서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 살려서 보는. 그랬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소문이 난 게 미국 비행기가 떴다, 뭐 미국이 도와줬다 하는데 그 흔적은 없어요. 그거는 가령 예컨대 살려줬으면. 공치사를 할 놈들이 많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비행기가 뜬 적이 없고 미국도 김대중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렇게 소문난 거는? 그렇게 소문난 거는 이제 그 더한 소문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왔겠느냐를 사람들이 이거 미국이 도와줬나 보다. 미국이 강력하게 김대중 죽이면 안 된다는 그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빨갱이로만 날 몰리는데 아니야 미국이 날 이렇게 살리려고 했어 하는 게 그 엄청난 보호막이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더 한 건 뭐냐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은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는 어디서도 뜬 적이 없다. 그거는 밝혀졌는데 저희가 뭐 예수님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여쭤볼 수가 없어서 이제 못했습니다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 그것으로서 하나의 진실이다. 진실이고 진짜 그렇게 정말 주님의 가호를 받아서 살아나신 건 난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다만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만 미국이 이제 살려줬다. 비행기를 떴다는 그거는 역사적 사실로서는 이제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건너뛰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오기 전에 최근 들어서 났던 사건 중에는 유성 유가령 남매 그 사건에도 좀 개입 좀 돼 있으시죠? 아니 뭐 개입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건데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거기서 내가 그걸 보다가 이제 정말 어디 가서 대중 강연을 할 때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로 국정원 과거사위 할 때의 제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제 팍싹 늙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늙었냐를 설명할 때 보여주는 건데 국정원 과거사위 할 때 보면 내가 발표하고 있는 그 영상 찍으면 사람들이 처음엔 못 알아봐요. 내가 잃어버린 내 동생입니다. 하고 내가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유가려 사건을 요성 간첩 조작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 국정과거사위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이 인혁당 사건 아닙니까? 인혁당, 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의 대표적인 거고 또 8분이나 목숨을 잃은 그 예, 사건이고 예. 그거 조사할 때 담당위원이 저예요. 제가 그 조사 책임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발표하는 날 제가 이제 많이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예.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그 유승 사건 때 보면은 그게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검찰이 국정원을 쓰신 거 아니에요. 뭐 더 없냐 자료 내놔라 해갖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만들어서 낸 게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서 냈잖아요. 그래서 심양에 있는 그 영사관 영사가 이제 사진 나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도 대부분 알겠어. 목소리도 음성 변조인데 왜 사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앵앵앵 하는 걸로 해도 네,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 하는 친구한테 야, 저 모자이크 전화 영상 좀 보자.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딱 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이제 정말 그 통곡을 하고 싶었었던 게 누구 왜냐면은 밝힐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야 이제 뭐 본명도 다 나오고 그랬지만 그 국정원 과거사위 때 인혁당 사건을 할 때 민간조사관도 있지만 국정원 조사관도 있잖아요. 국정원 조사관으로 나와서 그 보고서를 같이 썼던 선임조사관으로 있었던 자가 심양영사 가서 그 증거를 조작해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과거사위 조사를 하면서 네, 조사를 했던 자인데 뭐 그나마 이해해 주려고 생각하면은 이 친구가 그 여기 파견 나온 것 때문에 돌아가서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부역자 취급을 당했을 테니까 그거 씻어보려고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그 과거사위에 몸담았던 놈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그랬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또 하나는 국정원만이 아니라 검찰을 보자 이거예요. 검찰. 그렇죠, 검찰. 딱 50년 전에 2014년 사건 아니에요? 딱 그 50년 전인 1964년에 1차 인혁당 사건이 납니다. 인혁당. 그때 뭐 잘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그때 김형욱이가 부장이었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신잭수였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부장이 되죠. 그 검찰에서 말이에요. 서울지검 공안부예요. 서울지검 공안부라고 치면은 대한민국에서 반공으로 치면은 둘째 가면 서러울 만한 그 반공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 공안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도 인혁당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이거는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 반국가단체라고 하면은 뭐 모였을 때 어떤 그 강령이 있다든지 조직이 뭐 규약이 있다든지 뭐 입회 선서를 했다든지 회의록이 남아 있다든지 하다못해 회의 모의하는 장면을 기념 사진이라도 찍어놨든지 그건 없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좀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거 서클 수준이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걸 기소할 수가 없다. 뭐 해라 마라 하니까 우리 기소 못하고 집단 사표를 썼어요. 공안부 애들이? 공안부가. 그러니까 양심적 기소 거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훨씬 우리 뭐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첨예했고 남쪽의 국력이 북쪽보다 밀리고 있었던 훨씬 엄중했던 상황에서 공안 검사들이 사실 진실은 진실로서 가야지 조작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도도 했잖아 사실. 아니 64년도에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하겠다고 중앙정보부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검사들이 한 걸 그 검찰로 토스했더니 검찰에서 보고서 이게 어떻게 사건이 성립하냐고 우리는 못한다. 내 이름 못 쓴다. 그리고 기소 거부를 했었는데 50년 뒤에는 서울지검에서 오히려 중앙정보부 찔러갖고 국정원 찔러서 뭐 없냐 이렇게 되면 2심에서도 또 무죄나게 생겼는데 이거 뭐 만들어 와라 그걸 시켰잖아요. 거꾸로 이제 검찰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많이 민주화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후퇴하거나 더 오른쪽으로 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 와중에 남산이라는 곳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남산의 부장들이 역대 남산의 부장들 솔직히 얘기해서 뒤끝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관 자체가 네. 아주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라서 그럼 음지 때문에 그렇게 음습한 짓들을 해가지고. 거기가 네. 예, 하여튼 뒤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러면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정원을 가지고 옛날에 남산의 부장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안 시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런데 근데 예. 이명박 박근혜 또 도루묵이 하잖아요. 됐죠. 다음번에 정권이 또 안 넘어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또 그 짓 하지 않을까요? 이게 법으로다 어떻게 뭐.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국정과거사위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예. 하나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해요. 예. 대통령이 그 용도를 안 써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정보란 건 뭐가 중요한 정보일까요? 국가에 필요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 가치 체계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김대중을 그렇게 밀착 감시하고 했냐면은 박정희가 맨날 김대중이 뭐 했냐면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가 그러고 나중에 주한대사 예, 예. 미국 대사 있잖아요. 네, 주한 네. 미국 대사 지낸 사람. 그때 CIA 한국 지부장으로 돼 있었죠. 그때 북한의 뭐 동행이나 뭐 주변국 정세나 그런 거를 중앙정보부에다가 업무 협조차 알려주는데 관심도 없더라 이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극비 정보를 줬는데 박정희의 관심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 중앙정보 같은 데서 그걸 그 중요 정보로 다루질 않더라. 근데 그거 보고 이제 그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정보 체계가 그 왜곡되는 거죠. 예.